제가 지난번에 신용 팽창과 수축 경기 사이클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건 이제 아주 단순하게 사실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그거보다 약간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도 마지막까지 좀 지루하시더라도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벌지 못하는 그런 이제 패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보시길 권고드리고요. 일단 동아닷컴에 여기 보면 화이트 칼라 전문의까지 실적 쓰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공이라든가 여행, 요식업 이런 것들 관련된 것만 했는데, 지금 책상이나 이런 데서 하는 변호사 이런 로펌 이런 쪽이나 다른 쪽 화이트 칼라 쪽의 전문직 또 일감이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미실업자 5월 말이면 3,700만에 달할 거라고 얘기가 됐죠. 지금 4주 동안 2,200만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증가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터지냐면, 이게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잘 보시면 리테일 세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락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소매 판매가 이렇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공장의 공장 생산이 확 떨어졌어요. 이게 급감하죠. 여기 보면 급감했습니다. 이 생산이 이렇게 급감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급감 생산을 줄이려면 가동률을 확 떨어뜨리겠죠.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이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장의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줄이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재고거든요. 재고를 쌓았는데 생산하고 가동률은 급감했지만 재고는 살짝 미미하게 꺾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기업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쌓여있는 재고를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로 이게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실업률이 지금 눈으로 보는 4.4%,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실업보험에 가입한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잖아요. 이게 현재 미국 시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게 소매 판매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자동차 판매거든요. 자동차 판매가 수직 낙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폭으로. 그러니까 이게 소매 영역이 아니고 도매 영역, 그러니까 내구재까지, 우리가 그냥 물건, 음식 이런 거 사 먹는 거 말고 가구,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도 완전히 붕괴된 상태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철도협회인데, 미국의 철도협회 철도 물류를 보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락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가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나 지금 잘 되고 있다면 이 물류가 이렇게 급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류는 사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사람 한 명에 자동차나 기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감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급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이 물류가 돌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뭘 양산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실적 공포. 미국 기업이 실적 공포에 양산할 거예요. 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전부 다 실적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실적이 나빠진다고. 그러면 미국의 기업에 대한 기대 이익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힘인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은 머리를 두고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이 실물 경제 제품 판매 이런 것들 이외에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2018년도까지 계속 좋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주택 공급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까지 좋았던 게 2018년도 들어서 급격히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2019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 아주 폭락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이 레드핀에서 발표하는 이 펜딩 세일을 보면, 이 잠정 세일인데 뭐냐면 계약 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겠다고 계약을 치는데, 이 계약을 계속 치는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확. 이건 뭐냐?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공급업체의 심리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이미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뉴스 보도에 보면 어제도 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장도 많이 올리고 유럽 장도 올랐는데, 그 기대감이 뭐냐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말뿐이지 기대감입니다. 향후에 이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재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판매라든가 이런 소매 판매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런 거를 확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이 경기가 뭔가 휘둘려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이런 현상 이외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실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떤 시그널들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인지하기 전에 뭔가 사전에 대비해서 그걸 피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경기 사이클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뭔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지만 그 경제 지표들 중에 근간, 예를 들면 바다로 말하면 밑에 해류, 큰 대양의 움직임을 만드는 해류가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 이제 일부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도가 높은 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장당의 금리 역전 현상. 그러니까 이게 그 기간 프리미엄이거든요. 신용 프리미엄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3개 국채 수익률을 뺀 건데, 얘를 보시면 오르는 정도가 특정돼 있으며 바닥에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터닝하면서 경기 수축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흐름을 만드는 게 세 분야에서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가계하고요, 기업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조작하는 중앙은행에서 이 패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3자가, 경제의 3주체가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만드는 이유는, 그게 경기 사이클의 움직임에 따라서 각각이 대응하는 심리작용, 그 다음에 역할론이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이 경기 수축 국면이 일정 수준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국권이 믿지 않으시면 정확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은 데이터인데, 그리고 향후에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좀 더 심화된 다음에 보실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이게 예금보험공사예요. 예금보험공사가 뭐 하는 데냐? 은행이 파산하면 돈 주는 데죠. 근데 예금보험공사 이 패턴을 보면, 이 차트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를 볼까요? IT 버블 붕괴 이후에 은행이 파산한 겁니다. 이 은행이 파산일 때 어느 시점에 제로점으로 가요. 은행이 제로점 파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 들어서 은행이 다시 파산 숫자가 좀 늘어났죠. 제로점이 든 게. 이거 뭐 왜 그런 거냐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확장 국면에 잘 가 있을 때는 판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대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할 일이 없어요. 기업 가게 다 좋고, 대출도 잘 받아주고, 연장도 잘 되고. 그런데 정점으로 가게 되면 금리도 많이 올랐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애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발생이 어떤 은행에 영향을 미쳐서 은행이 파산하는 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잘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파산이 계속 있다가 2018년도 돼서 제로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좋아진 거죠. 그런데 2019년도 들어서 4개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 2개입니다, 벌써.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도 5월 달에 첫 파산이 일어났거든요. 2018년에는 파산이 없다가. 그런데 2019년도 10월에 2개, 11월에 하나, 올해 2월에 하나, 4월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5개가 파산이 일어났어요. 금융경기 다 다릅니다, 지역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초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정점 부분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시그널들을,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행이 파산했다는 건. 그건 왜 그러냐면, 은행이 파산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두 군데 중에 한 영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파산한 거거든요. 개인 파산이 있었거나, 개인 부실이 있었거나, 기업 부실이 있었거나,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만들어진 악화된, 심화된 그런 문제점이 아직은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앞으로 계속 은행 파산들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전체적인 중요 패턴으로 놓고 보면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이미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모르는 거는 고점을 몰라요. 왜냐하면 전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뭘 아느냐? 저점을 알아요. 지지선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터닝이 되면 이제 바뀝니다. 모르는 게 뭘 모르냐면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럼 뭘 알아요? 고점이 어딘지를 압니다. 왜? 저항선으로 바뀌어서 내려오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두들겨 맞고 내려와요. 근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을 IT 버블 붕괴 뒤를 말씀드리면, 초입에
무서워서 아예 못 들어가고 있다가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이때 조금만 소액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계속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중반부에서 투자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래도 계속 이익을 먹고요. 마지막에 가면 더 큰 이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입하거나 대출을 끼고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 시점입니다. 이렇게 터닝될 때. 터닝된 뒤에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설마 이 국면으로 가겠어? 라고 하는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올라가는 거 반, 내려가는 거 반으로 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로, 이건 그냥 조정이야. 그냥 뭐 예를 들면 연준에서 다 커버해가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지하지 않으시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언제 확연하게 이걸 느끼게 되냐면 1차 국면 해서 조정해서 다시 반등하는 이 시기에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지지선 넥라인이 붕괴돼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진 이 시기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느끼기 시작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회수할 수가 없어요. 대규모 손실을 양산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그나마 대형 우량주를 사신 분들, 자기 돈으로 사신 분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거든요.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지만 큰 이익을 벌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죠. 또 한 가지는 대형주라도 잘못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고 업종이 변화되면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속도가 느려서 손실로 처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 거는 안 되면 미리 처분하게 되거든요. 더 위험한 건 여기서 신용을 끼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깡통 계좌로 터닝돼서 완전히 재산이 날아갑니다. 이런 패턴을 반복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이동평균선이 아니고 여기 따로 그은 이 밑에 있는 이 선, 밑에 있는 이 선이 사실 주요 지지선으로 올라갔는데 그 지지선이 붕괴되고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현재 붕괴됐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분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연준이 막아주면 향후에는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기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고점만 알 수 있어요. 저점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손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사실 큰 폭으로 조정받는 요 시기에도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수혜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버실 수 있고 단타 매매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쓰나미처럼 또 쓸려 내려갈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단타 시기에 뭔가 벌었던 거를 다시 뱉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고, 거기에 또 신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이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먹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먹을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갔을 때예요. 지금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이 1위 1비 하는데 주로 그 1위 1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아져서 경제가 재개되면, 혹은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다 막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근거로 해서 뭔가 주식시장이 긍정적인 패턴을 계속 보이는데,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큰 추세의 흐름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 큰 추세의 흐름이 바뀌려면 결과적으로 경기의 중요한 어떤 것들, 재고가 충분히 조정된다거나 자산 가치가 충분히 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큰 흐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거의 패턴, 확정 국면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잘하게 일어나는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사실 중요한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셔야 될 것은 큰 흐름이지 자잘한 변동성, 뭐 예를 들면 뭐 기관이 우리나라를 매도하다가 다시 샀어요. 순매수로 돌아왔어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시그널이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